수선집 하고 있어. 주변에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안. 근데 이 진짜야? 너 전교 1등이었잖아. 수선집 딸이 결국 수선집 하고 있는 거야? 순간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라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저는 화면을 슬쩍 보고는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비웃었던 동창들이 모르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수선집하는 은하에게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호텔 라운지의 샹들리에 아래 20명 남짓한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신 아이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죠. 저는 그 사이에서 유독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손목엔 시계 대신 실밥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사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채린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은하야, 20년 만이야. 한 번만 나와줘. 다들 보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보며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빈말일까? 하지만 채린의 말투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결국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으아, 다들 너무 오랜만이다. 은하야, 너 정말 안 변했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채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 변했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채린아, 너는 정말 예뻐졌다. 피부 관리 어디서 해? 한 친구가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청담동에 괜찮은 데 있어. 너희도 가봐. 근데 좀 비싸긴 해. 채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명함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피부과 원장. 화려한 직함들이 쌓여갔습니다. 은하야, 요즘 뭐해? 결혼은 했어? 채린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응, 그냥 조용히 살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조용히 산다니.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직장? 사업? 서미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미래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남의 형편을 캐묻는데 유독 열심이었죠. 그 질문 뒤에는 언제나 비교와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어.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카페? 옷가게? 미래가 더 캐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않아야 할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 관련된 일이야. 오, 옷가게? 요즘 온라인 쇼핑몰 대박 나잖아. 은하, 너도 그런 거 하는 거야? 인스타에 옷 팔고 그런 거? 한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을 흐리자 미래가 제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톱 밑에 실밥가루, 검지에 박힌 바늘 자국, 엄지에 생긴 굳은 살. 그 흔적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수선집? 미래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헐, 진짜? 수선집을 한다고? 미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엔 놀라움보다 안도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얘들아, 은하 수선집 한대. 바느질. 미래가 주변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몇몇이 어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우월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은 일이지. 요즘 수선집도 잘 되잖아. 한 친구가 애써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하는 공부 잘했잖아. 서울대 갔었는데. 결국 바느질을 하고 있네. 인생 참 모를 일이야. 채린이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 뒤엔 분명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결국 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우월감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솔직히 인정해. 형편이 어려운 거지. 우리끼리 뭘 숨겨. 수선집 하면 얼마나 벌겠어. 미래가 말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잖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이렇게 된 거 보면.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수선집의 간판일 텐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렸습니다. 아린 게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잘 아물었다고 생각한 상처를 누군가 다시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옷을 수선해서 생계를 이어갔죠. 저는 언니가 물려준 교복을 입었고 가방은 3년째 같은 걸 메고 다녔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지만 새 걸 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천으로 덧대어 주셨지만 그 흔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미래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 조은아. 너 옷에서 냄새 난다. 복도에서 미래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은 좁았고 어머니가 수선하는 옷 냄새가 밴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얘는 맨날 1등이야. 공부밖에 할 게 없나 봐. 미래의 말투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공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옷이 남루해도 성적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으니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부터 앞에서 기다렸고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를 더 자극했습니다. 너 혼자 잘난 척하네. 공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미래가 제 시험지를 빼앗아 구겼습니다.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펴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엄마가 바느질해서 어렵게 너 공부시키는 거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해라. 너도 나중에 바느질이나 하고 살면 안 되잖니. 미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던 건 저도 그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바느질로 살아가게 될까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 은하수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셨던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저는 다시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 흔적들이 좋았으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첫 냄새, 다림질할 때 나는 열기, 그리고 실과 바늘의 냄새, 어릴 적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작업대 위에 놓인 옷들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코트 한 벌이 제일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할머니 한 분이 맡기신 거였습니다. 이거 남편이 입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라고 하시며 조심스럽게 건네셨죠. 코트의 안감이 찢어져 있었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펼쳐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바늘기를 찾아 실을 통과시키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실을 꿰을 때만큼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요. 바늘에 실 꿰을 때 마음이 급하면 그 옷을 입는 사람도 급해진단다. 코트에 찢어진 안감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느낌. 이 모든 게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의 날선 말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회의 안건 검토 요청, 노조 협상 일정 확인, 신규 프로젝트 승인건. 저는 알림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은 바늘과 실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코트 안감을 다 꿰맨 뒤 저는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덜 무겁길. 어머니가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수선한 옷의 주머니나 안감에 작은 메모를 넣어두는 일. 옷을 찾으러 온 손님들이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게 어머니는 좋으셨답니다. 저도 그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메모를 코트 안주머니에 살짝 넣어두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새 단추가 아니라 비슷한 색의 오래된 단추를 골라서 달았습니다. 너무 새 것 같으면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곧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청바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밑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키에 너무 길어서요. 그럼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정확하게 제야해서요. 여학생이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밑단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핀으로 표시를 하고 분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틀 뒤에 찾으러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수선집 소문 듣고 왔어요. 정성스럽게 해주신다고.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양복 바지 기장 수선 3벌, 원피스 지퍼 교체, 셔츠 단추 달기, 커튼 밑단 정리.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 찢어진 걸 붙이고 해진 걸 꿰매고 잃어버린 단추를 다는 일.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저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수선집 문을 닫고 잘 잠갔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석에서 한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제 비서이자 오랜 동료였습니다.
저와 도윤은 1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응, 이사회 회의가 2시지? 네, 그리고 3시 반에 노조 대표 미팅, 4시에 신규 프로젝트 최종 검토 회의 있습니다. 저는 차에 타며 옷을 훑어봤습니다. 수선집에서 입던 면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이 뒷좌석에 준비해둔 옷가방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회색 정장 준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니까 신중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요. 고마워, 도윤아. 저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선집 주인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라우스를 벗고 하얀 셔츠를 입었습니다. 청바지 대신 정장 바지를 입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머리를 묶어 올리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중생활 힘드시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빌딩들 중 하나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곳, 수십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의 저는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으니까요. 모두가 제 결정을 기다리고 제 한마디에 수백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수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되는 곳, 조용히 옷을 꿰매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저는 다시 조은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바느질하는 은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 재단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의실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0층, 제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끝에 제 사무실, 오른쪽에 회의실. 사무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창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바늘집이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만들어진 손때 묻은 바늘집. 저는 그걸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손안의 바늘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조 대표와의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임금 인상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데도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막상 여기 서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회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노조 대표님도 이사장님 협상 능력에 감탄하시던데요. 고마워, 도윤아.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역시 도윤은 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제 동창회 갔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 모임이요. 어떠셨어요? 다들
날 동정하더라. 수선집 한다고 하니까.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수선집을 고집하세요? 솔직히 이사장님 입장에선 그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왜 재단 이사장이 새벽마다 수선집을 여는지. 앉아봐, 도윤아. 얘기 좀 해줄게. 도윤이 소파에 앉았고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5살 때였어.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지. 그때 엄마가 쓰러지셨어. 도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바느질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어.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만으론 부족했거든.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옷을 고치고 수선하셨지.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도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엄마가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 은하야, 너는 바느질 안 해도 돼. 공부 많이 했잖아. 좋은 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아.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엄마 눈에서 눈물이 났어.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엄마가 우시는지. 나중에야 알았지. 엄마는 바느질이 부끄러웠던 거야. 딸이 자기처럼 살까봐 두려웠던 거고.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 은하야, 엄마는 바느질이 좋았단다. 남의 옷을 고쳐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잖니. 그게 좋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무시하더라. 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천한 일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너만큼은 이런 일 안 하길 바랐어. 손안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은하야, 손으로 한 땀이라도 하면 마음이 꿰매진단다. 내가 힘들 때 바늘과 실을 잡아봐. 그럼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도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미쳤듯이 일했어. 돈을 벌고 싶었어. 성공하고 싶었어. 엄마처럼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승진도 빨리 했지. 그러다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어. 직원 5명짜리 작은 컨설팅 회사였어. 근데 운이 좋았던 건지 실력이 있었던 건지 일이 잘 풀렸어. 회사가 점점 커졌고 10년 만에 지금의 재단까지 만들게 됐지. 도윤이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도 그 과정의 일부를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도윤아, 나는 그 과정에서 계속 불안했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혹시 다시 추락하는 건 아닌지.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랬어.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혹시 내가 교만해진 건 아닌지. 그럴 때마다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 커피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쯤 나는 결심했어. 엄마의 수선집을 다시 시작하기로. 처음엔 그냥 추억 때문이었어. 엄마가 쓰시던 가게를 그대로 두고 싶었거든. 근데 문을 열고 앉아서 바늘을 잡는 순간 엄마 말씀이 이해됐어.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꿰매지더라. 찢어진 천을 붙이고 떨어진 단추를 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리됐어.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 땀 한 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계속하게 됐지. 그게 이사장님을 지켜준 거군요. 응. 수선집에서 보내는 새벽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재단 일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거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근데 수선집에선 달라. 거기선 그냥 은하일 수 있어. 재단 이사장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바느질하는 은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수선집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고치는 일이었다는 거. 찢어진 걸 붙이고 해진 걸 꿰매고 버려질 뻔한 걸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동창회에서 서미래가 그랬어. 내가 수선집을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무시하더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날 보면서 형편이 어려운 거지라고 했어. 도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니야, 도윤아. 그게 아니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미래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건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야. 오히려 맞는 부분이 있어서였어. 나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고 바느질로 연명했던 집안 출신이거든. 미래는 그걸 비웃었지만 그게 내 뿌리야. 그리고 나는 그 뿌리가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사장님은 수선집을 계속하시는 거군요.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수선집은 나한테 일종의 약속이야. 엄마와의 약속이자 나 자신과의 약속. 성공했다고 해서 시작점을 잊지 않겠다는. 도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정체를 밝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장님이 수선집 주인이기도 하다는 걸.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두 개의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게 좋아. 수선집의 은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거든. 재단 이사장이라는 타이틀 없이 그냥 손님들과 마주하고 싶어.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이사장님. 다음 주 금요일에 문화재단 개관식 있으시죠? 최종 리허설 일정 잡아야 하는데. 개관식.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예술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습니다. 리허설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아줘. 그리고 스피치 원고 다시 검토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참, 이사장님. 이번 개관식에 건축업계 관계자들도 많이 초대됐어요. 재단 건물 증축 계획 때문에 네트워킹도 중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개관식 준비로 바쁜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루틴이었고 마음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개관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수선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큰 행사를 앞두고도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바지를 맡기셨습니다. 손녀 결혼식에 입고 갈 건데 좀 줄여주실 수 있겠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치수를 재고 약속했습니다. 모레까지 꼭 해드릴게요. 정오가 되어 수선집 문을 닫고 저는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찍 가야 했습니다. 개관식이 오후 6시였으니까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도윤이 옷가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의상이에요.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골라준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완벽하게 세트였습니다. 도윤아,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은 이사장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입으셔야죠. 저는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수선집에서 입던 면 블라우스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개관식 장소인 새 문화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5층 건물이었고 유리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엔 이미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무대 배치, 조명 체크, 스피치 타이밍,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사장님, 긴장되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 사실 많이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5시 반 손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로 객석을 지켜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문화계 인사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미래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아마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제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요? 서진우 씨예요. 건축회사 대표이시고 우리 재단 건물 증축 프로젝트 입찰 참가하신 분이에요.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시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건축업자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였습니다. 초대장을 자랑하던 미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초대장 사진을 올리며 나 이번에 대형 문화재단 개관식 간다고 자랑했었죠. 미래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 모습. 오후 6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고 환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클래식 연주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제 차례였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될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바늘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수선집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바늘집을 만지작거리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 없는 이사장, 신비의 인물이라고 불렸던 저를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는 부이사장이나 다른 임원이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문화재단 이사장 조은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석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미래와 마주쳤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남문화재단 이사장 조은하입니다. 박수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수조차 치지 못한 채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읽기 전에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조용한 작업실이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문화 공간이 무엇을 꿈꾸는지를 저는 원고에서 눈을 떼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문화라는 건 우리 집엔 없는 단어였습니다. 책 한 권 사는 것도 사치였고 영화관에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무료로 연극 관람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본 연극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움직이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예술과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무료 교육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배우고 감상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처럼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치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공간에서 와인과 핑거푸드가 제공됐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동적인 스피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구석에 서서 남편과 무언가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야. 아니,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래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일부러 숨긴 거니까. 근데 동창회 때는 왜 말 안 했어? 수선집 한다고만 하고. 거짓말은 안 했잖아. 실제로 수선집 하고 있으니까. 미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미래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분이 이사장님이시구나. 제가 서진우라고 합니다. 건축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 네. 입찰 참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 건물 증축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래도 옆에서 애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간청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무언가를 부탁할 거라는 것도요. 서 대표님,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심사위원들이 검토하고 저는 최종 승인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입할 부분이 아닙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물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죠. 다만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그래. 저는 미래를 조용한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래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미래야, 걱정 안 해도 돼. 내 남편 회사 입찰건 나는 정말로 개입 안 해. 공정하게 심사될 거야. 미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회 때 내가 한 말들,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미안해. 눈물이 미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항상 질투했어. 중학교 때부터 넌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했잖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이길 수 없었어. 그게 너무 싫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가난하다는 걸 들춰내고 놀리고 무시했어. 그러면 내가 우월한 것 같았거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결국 나보다 못한 처지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어. 미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동창회 때도 똑같이 했어. 내가 수선집 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너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잘 사는 건축업자 부인이고
너는 수선집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미래야. 근데 오늘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미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래야,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걸어왔을 뿐이야. 내가 날 괴롭혔던 것도 무시했던 것도 다 지난 일이야. 물론 그때는 많이 아팠어. 근데 그 아픔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미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남편 회사 입찰건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돼. 실력으로 평가받을 거야.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미래야. 저는 미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선집을 하고 있어. 재단 이사장이지만 새벽마다 수선집 문을 열어. 그게 나를 지켜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동창회 때 한 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 나는 정말로 바느질하는 사람이니까.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그게 나니까. 화려한 타이틀보다 작은 것들을 고치는 일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리고 그게 내 시작점이었으니까. 나는 그걸 잊고 싶지 않아. 미래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이렇게라도 말할 기회를 줘서. 저는 미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가봐. 남편분 기다리실 거야. 미래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은하야, 나 변할게. 정말로. 응, 믿어. 미래가 사라지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제 수선집이 있을 겁니다. 리셉션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미래의 눈물, 그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사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 초반까지도 언젠가 성공해서 미래를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미래가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미래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요.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도윤이 들어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개관식 대성공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이사장님 스피치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던데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지우니 평범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재단 이사장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조은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나 수선집 가볼래? 지금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응, 그래도 가고 싶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게.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멀지 않아. 저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찬 공기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선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차로 이동했지만 오늘은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걸으면서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미래에게 놀림받던 날들,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던 기억들, 새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필사하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미래가 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됐을 겁니다. 더 부드러운 사람, 덜 단단한 사람. 그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겁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증명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문화 공간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선.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였습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작업대, 재봉틀, 벽에 걸린 실타래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못다 끝낸 할아버지 바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 결혼식에 입고 가실 거라던 그 바지. 저는 바늘과 실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손끝에 집중하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개관식의 화려함, 사람들의 박수, 미래의 눈물.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늘을 들고 천을 꿰매는 이 시간이 가장 현실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였습니다. 바지 기장을 줄이고 밑단을 정리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바지를 입고 손녀 결혼식에 가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중에 발견하시고 미소 지으실 걸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낡은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천 조각에 바늘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신 바늘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개관식 잘 끝났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보시면 놀라셨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들었다니. 근데 엄마, 저는 여전히 바느질이 제일 좋아요. 엄마 말씀대로 손으로 한 땀 하면 마음이 꿰매지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서미래를 만났어요. 기억하시죠? 저를 괴롭히던 애.
그 애가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엄마, 저는 그 애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바늘집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건 자기 마음만 아프게 한다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진짜 강한 거라고.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아요. 저는 바늘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개관식 이후로 언론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신비의 재단 이사장, 드디어 모습 드러내, 가난에서 성공으로, 조은아 이사장의 감동 스토리, 문화복지에 헌신하는 숨은 영웅.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동네 수선집 아주머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수선한 바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잘 고쳐주셨네요. 딱 맞아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녀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아가씨, 바지 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던데 아가씨가 넣어주신 거죠? 할아버지가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네요.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할아버지가 천 조각을 소중히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이거 간직할래요. 손녀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신 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요.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도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건물 증축 프로젝트 입찰 결과 나왔습니다. 누가 선정됐어? 제2건설이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우수했답니다. 서진우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절차였어? 네,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로 평가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요. 잘 됐네. 며칠 뒤 미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야, 입찰 결과 봤어. 우리 회사가 떨어졌네. 근데 괜찮아. 공정하게 진행된 거니까. 고마워. 내 말대로 해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래야,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실력 쌓아서 다시 도전해봐. 응원할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아준 것뿐이었습니다. 과거를, 분노를, 미움을 모두 놓아줬습니다. 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은아 사장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서진우 대표의 아들이고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미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재단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건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바느질은 못하지만 청소나 심부름 뭐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한테 배우라고. 진짜 실력이 뭔지, 진짜 겸손이 뭔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래가 변했구나.
정말로. 알겠어요.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5시 반까지요. 그날부터 준혁은 매일 수선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단추를 달고 옷을 꿰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준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진중한 눈빛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수선집을 계속하세요? 재단 일만 해도 바쁘실 텐데. 준혁 씨는 왜 여기 온 것 같아요? 진짜 일이 뭔지 배우러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재단에서는 이사장이지만 여기선 그냥 은하예요. 그 은하를 잊고 싶지 않거든요. 2달이 더 지나고 준혁이 아버지 회사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준혁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준혁이 직접 만든 바늘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청년이 바느질을 배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언젠가 큰 건물을 지으면 꼭 보러 와주세요. 사장님께 배운 걸 담아서 지을 거예요. 준혁이 떠나고 며칠 뒤 임채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채린은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은하야, 동창회 때 미안했어. 나도 너를 무시했잖아. 채린아, 성공이 뭔지 알아?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지.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채린아, 넌 뭐가 좋아? 사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 어릴 때 꿈이 화가였거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날 밤 저는 수선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나온 길이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빈 천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올라왔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야, 손으로 한 땀이라도 하면 마음이 꿰매진단다. 맞았습니다. 찢어졌던 과거와 현재가, 미움과 용서가, 모든 게 한 땀 한 땀 꿰매져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하야, 준혁이가 첫 프로젝트 맡았어. 작은 도서관 설계인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 내 덕분이야. 그리고 나도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 작은 것부터 배우고 있어. 너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네. 응원할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간판 스위치를 켰습니다. 은하수선이라는 글씨가 밝게 빛났습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편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쓰시던 바늘집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요즘 배우고 싶어졌어. 바느질을. 저는 놀라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늦었지만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건 없어. 들어와.
미래가 조심스럽게 수선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업대 옆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 먼저 바늘에 실 꿰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미래가 의자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바늘과 실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필요 없어.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넣으려 했지만 계속 빗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못하겠어. 나 진짜 손재주가 없나 봐.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다시 해봐. 미래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실이 바늘기를 통과했습니다. 됐다. 미래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아니, 복수가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미래도 저도 우리 모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천을 꿰매보자. 한 땀 한 땀 천천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수선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 첫 손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곧 열어드릴게요. 저는 미래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시작해볼까?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 땀 한 땀 삶을 꿰매가는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